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은 경기 끝나자마자 아직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로 리뷰를 하러 켰습니다. 지금 옆에 이제 저의 경기를 같이 본 친구분이 한 분 계신데 조용히 있으라고 하고 제가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기를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제가 항상 그런 이야기를 드리느라 한 4년을 쓴 것 같아요. 이 감독을 믿어야 된다. 일리가 있다, 항상. 그 말씀을 드리느라고 4년을 같이 보냈던 것 같은데,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오늘. 예. 이거 하려고 그렇게 고집을 피웠구나라는 거를 보여준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분하게, 저는 많이 흥분해 있는 상태지만, 맥주도 한 잔 먹어서 좀 흥분해 있는 상태지만, 조금 차분하게, 그래도 경기를 조목조목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제일 좋게 봤던 거는요. 우루과이가 상당히 제가 중원이 강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면서 4대6 정도로는 맞춰줘야 된다, 중원 싸움을. 그러니까 점유율이 4대6 정도. 우리나라가 우루과이 상대로 점유율을 압도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4대6 정도로는 맞춰줘야지 경기가 운영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경기 끝날 때 보니까 뭐 어느 정도 그 정도 한 40대 50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합이라고 그러죠. 서로 공다툼이 한 10%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아시다시피 벤탄쿠르, 베시노, 발베르데 자체가 이 선수들이 굉장히 빅리그에서 잘 뛰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원에 있는 선수들이 어떤 우위를 점하는 건 사실은 쉽지 않다.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인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그 싸움에서 크게 밀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제가 보기엔 이제 황인범 선수가 오늘 너무 잘해줬다. 정우영 선수도 잘했지만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장면들이 좀 있어가지고 일단 전체적으로 주도권을 밀리지 않고 반반 싸움을 끌어가 준 게 너무너무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방금 전에 시작하면서 4년을 이렇게 하려고 고집을 피웠구나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오늘 경기 운영할 전반 초반에 운영할 때라던가 아니면 우리나라가 밀렸을 때 말고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잡았을 때 공격 전개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서도 찬스를 만들었던 장면들이 다 좋은 장면들이 나왔던 건 아닙니다. 상대가 압박이 들어오고 나면 그냥 걷어찰 때 있었고 사실은 도망가려고, 피하려고. 왜냐면 거기서 이번에는 뭐 아시아권에서는 실수 한번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강한 팀이니까 만회할 여지가 있어요. 근데 우루과이 상대로 한 골을 먼저 준다? 이건 정말 정말 위험한 일이고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더 어려운 경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점유를 잡고 있을 때 황인범 선수라던가 특히나 전반전에 자주 나왔는데 황인범이라던가 정우영 선수라던가 또 손흥민 선수도 있었죠. 이 중원 쪽에서 반대쪽으로 길게 넘겨주는 패스들을 시도하면서 좁게 이렇게 라인을 좁히고 서 있는 우루과이를 공략하는 모습들이, 이게 단순히 전 놀란 거예요. 그게 아시아권 팀들이 유럽이나 남미에 있는 팀을 상대로 이런 전개를 한다? 라는 거는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어저께 독일이 일본한테 지기는 했지만 전반전에 주도는 엄청 했잖아요. 그리고 전반전은 사실은 완전 일본의 완패라고 봐도 되는 무방할 경기였는데 그 경기에서 독일이 일본을 공략할 때 썼던 것들이 뭐 킴미라던가 그 옆에 있던 그 미드필더 누구였죠? 균도안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양쪽 풀백 쪽한테 롱볼을 대각선으로 길게, 예를 들면 이제 왼쪽 사이드 쪽에 있는 중앙 미드필더가 오른쪽에 있는 라인 쪽으로 단번에 넘겨주는 패스들을, 좌우전환 패스를 한 번에 넘기는 패스들을 시도하면서 상대를 흔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전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게 강팀이 쓰는 전술이지 절대로 약팀이 혹은 비슷한 팀 사이에서 쓸 수 있는 거지, 약팀이 강팀을 상대로 이렇게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벤투 감독이 만들어온 축구가 최소한 우리는 너희랑 비슷하게 할 수 있어 라는 거를 상정하고 만들어온 축구고, 그거를 그만큼 실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거 올리면 오실 것 같아요. 네가 맞았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전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제가 예상보다 훨씬 잘했고, 와, 우리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놨었구나라는 것 때문에 좀 놀랐습니다. 정말 잘한 경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와,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경기 운영이 너무 좋았다, 이 얘기를 일단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잡았을 때, 점유를 잡았을 때 경기 운영이 상당히 좋았다, 그 얘기 꼭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그겁니다. 우루과이도 아마 예상은 했을 거예요. 우리나라라던가 혹은 뭐 가나라던가 본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전력에서 좀 우위라고 볼 수 있는 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팀들이 중원을 빡빡하게 쪼이고 나왔을 때 어떻게 풀러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루과이도 고민을 했을 겁니다. 왜냐면 그게 그런 고민이 없이는 월드컵에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면 이게 아시다시피 어저께 독일이 경기 딱 지고 나니까 벌써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것처럼 3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매 경기가 정말 중요한 경기들밖에 없어요. 조별리그가 조금 여유가 있고 만회의 여지가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은 우루과이는 그러면 상대가 수비를 좁히고 나와서 수비적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공격할 것이냐에 대해서 당연히 고민을 하고 나왔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번 경기에서 봤을 때는 어떤 그 우루과이의 특성에 맞게 저는 준비를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우루과이의 중원 구성이 벤탄쿠르라던가 발베르데라던가 제가 베시노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선수들이 사실은 저는 발베르데는 요즘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반쪽짜리 선수들이라고 생각한 적들이 꽤 있었습니다. 옛날에 유벤투스에 있던 벤탄쿠르나 생각해보면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이 선수들이 그렇게 볼을 잘 돌리는 선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레알 마드리드로 치면 루카 모드리치나 아니면은 토니 크루스 같은 유형의 선수가 아니라 그 제3의 유형이거든요. 카세미로보다는 훨씬 공격적이고 잘 움직여줄 수 있는 선수지만 이게 좀 제3의 유형이거든요. 저는 발베르데가 그래서 요즘에 주전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누구보다 많이 뛰고 누구보다 거칠고 또 그 다음에 기술이 없지 않아요. 근데 기술이 뭐 루카 모드리치처럼 있진 않아요. 근데 그거 루카 모드리치 한 80% 정도 되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 패스도 토니 크루스처럼 막 전체적인 흐름을 주도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한 80%는 보여줘요. 근데 또 카세미르가 가지고 있는 수비력이나 그런 다부진 거에 한 80%에서 90%까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발베르데 혼자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원의 창의성이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다. 저는 그 생각 가지고 있었고, 제가 이제 6대4, 6대4 계속 4대6, 4대6 뭐 이게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대신에 벤탄쿠르도 마찬가지고 이 세 선수가 정말 빡빡하게 뛰는 팀이기 때문에 앞에다가 때려서 넣은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기든 지든 간에 그게 앞에 떨어질 거 아니에요. 중원 쪽에. 거기서 세컨드 볼 싸움에서 밀리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나라가 오늘 제가 4대6 했다고 잘했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 후방에 나왔는데 오늘 고딘하고 히메네스가 되게 롱킥 많이 때렸잖아요. 롱킥 때렸습니다. 근데 그거 딱 머리 떨어졌는데 우리가 맞을 수도 있고 상대가 맞을 수도 있어요. 떨어져요. 거기서 우리나라가 잡아가지고 우리나라가 지켜내고 연결하지 못하면은 그게 다시 우루과이 쪽에 떨어지게, 우루과이가 그걸 볼을 소유하게 되는데, 볼을 점유하는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아까는 때릴 때는 최후방에서 잡았잖아요. 근데 그게 앞에 보냈다가 떨어지는 거는 허리에서 잡거든요. 거기서 다시 공격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그게 이제 지금 저번에 카타르가 당했던 방식이죠. 에콰도르한테. 네. 그리고 잉글랜드가 이란을 두드려 팼던 방식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허리 싸움에서 밀리면 안 된다고 했던 이유가, 허리 싸움에서 얘네가 막 창의적인 공격을 해서가 아니라 앞에 때려놓고 떨어지는 것들, 혹은 아니면은 뭐 발밑에 밀어넣고 거기서 우당탕 하는 순간에서 벌어지는 일들에서 집중력을 잘 유지해야 되고, 거기서일수록 이게 지금 리버풀이라던가 좀 잘하는 팀들 중에 전방 압박 세게 하는 팀들은 다들 미드필더들이 개인기량도 좋고 잘 뛰고 다부지고 사이즈도 크고 이런 선수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 경기 오기 전까지는, 이제 이번 경기 보고 나니까 좀 생각이 바뀔 것 같은데, 사이즈도 조금 편차가 있죠. 정우영 선수 좀 크죠. 근데 좀 느린다는 좀 우리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저도 좀 그런 이미지가 있고, 황인범 선수는 기술도 좋고 부지런하긴 한데 사이즈가 좀 작죠. 네. 이재성 선수도 부지런하고 잘 뛰고 기술도 좋고 다 좋은데 또 사이즈가 좀 작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이제 중원을 싸움이 될까라는 생각에 조금 이제 기울을 이제 제가 이제 가졌던 건데, 이번 경기에서 다 해결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이 포르투갈의 우루과이의 중원 구성 상대로 이 정도 찰 수 있으면 웬만한 팀들 상대로는 밀리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포르투갈 상대로 좀 더 밀릴 수는 있죠. 뭐 6.5대 3.5로 밀릴 수는 있지만 무너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대신에 중요한 거는 집중력입니다. 결국에 이게 체력이 떨어지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게 이제 후반 막판에 나왔던 발베르데 중거리 슛이거든요. 그 자기에 만약에 전반이었으면 정우영 선수가 아마 한 발에서 두 발은 더 붙었을 겁니다. 그래서 슈팅각을 잡았을 텐데 체력이 떨어지고 본인도 쥐가 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붙기도 어려운 게 뭐냐면, 그게 이제 많은 분들 그러실 거예요. 왜 안 붙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붙으면 제끼고 들어오면 못 쫓아갈 것 같은 거죠, 본인이.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의 어떤 무너지지 않기 위한 최악의 플레이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차악의 플레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온 것 같은데, 어찌됐든 제가 보기에는 오늘 그런 어떤 이 중원 싸움에서 그 우루과이가 보여줬던 그 넘기고 떨어지는 거에서 보여준 세컨드 볼 싸움에서 우리가 중원에서
이것도 또 중원 싸움이긴 한데 거기서 잘 집중력을 유지해 준 게 또 두 번째로 무승부를 거둔 나름의 요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서 좀 아쉬웠던 점도 좀 말씀드려야 되겠죠. 역시 아쉬웠던 건 역시 황의조 선수는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황의조 선수가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팀에서는. 왜냐면 대표팀 레벨이 월드컵이 있다 그래가지고 소속팀에서는 그거를 배려를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왜냐면 소속팀은 자기네가 우승하고 우리가 어디 뭔가 성과를 거두는 게 제일 중요한 상황이라서 그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황의조 선수는 사실 지난 여름에도 그러니까 본인 익숙한 보르도에서 뛸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왜냐면 보르도가 이제 강등이 된 상황이니까 도망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어찌됐든 다른 팀을 이적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이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사실은 저는 뭐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는 있어요. 왜 낭트에 안 갔냐? 낭트 얘기가 한창 있었는데 낭트 왜 안 갔냐? 유로파도 나간 팀인데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왜 굳이 올림피아코스를 갔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건 사실은 이제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때 낭트 갔다고 해서 뭐 계속 뛰고 있을 거라는 보장은 또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 상황이라서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지난 여름부터 꾸준하게 활약을 못하면서 좀 폼이 떨어졌던 것들이 그 전반전 중반에 있었던 그 절호의 찬스를 놓치게 되는 결과로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고 황의조 선수가 이제 제가 아는 황의조 선수는 정말 어려운 골들을 많이 넣는 선수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조금 쉬운 골들을 마무리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 조금 이제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 선수죠. 사실은 이제 그게 나왔던 것 같고 저는 그런 생각은 해요. 제가 안 아쉽진 않죠. 저도 다 여러분들하고 마찬가지로 황의조 선수가 그 완벽했던 걸 넣었으면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하지만 저는 이제 중요한 건 어차피 끝났어요. 결과는 못 바꿔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 다음 경기에 너라고 넣을 수 있게 응원해주고 더 독려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의조 선수가 그리고 또 좋았던 건 뭐냐면 그 나상호 선수가 앞에 움직여줬거든요. 사실은 이제 황의조 한번 돌려보세요 리플레이를. 황의조 선수가 중앙에서 공을 받을 때 나상호 선수가 딱 앞으로 가까운 쪽 골대로 딱 움직이면서 수비를 끌고 움직이는데 그걸 딱 인지해서 가운데 쪽에 딱 자리를 잡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공격수의 위치 선정이거든요. 그게. 근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거기서 그걸 왜 그렇게 차라고 하지만 그 전에는 그 위치에 가 있는 것 자체도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 위치에 못 가 있는 공격수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오늘 너무 잘했고 아쉽지만 그래도 황의조 선수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공격수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본인의 어떤 사정상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고 우리가 응원을 보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쉽긴 아쉽다. 좀 대충 차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자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이동국 선수 이제 은퇴하셨죠. 이동국 선수 제가 이제 뭐 그 오키나와에서 인터뷰하면서 저 아마추어 선수들한테 아마추어 조교 축구인들한테 슈팅 잘 쏘는 법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이동국 선수가 그런 말 했다 그랬잖아요. 골키퍼 배 보고 때리세요. 그래서 배 보고요? 왜요? 그랬더니 그 아마추어 분들께서 때리실 때 그 배를 보고 때리면은 정확히 다 맞나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빗맞아도 골대 안으로 가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고 그러면 골키퍼가 서 있는 데를 보고 차면 조금 빗맞으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다. 그리고 일단 유슈팅을 해야 골이 나온다. 왜냐면은 막히더라도 유슈팅을 해야 골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히더라도 유슈팅 쪽을 해야 되니까 일단 유슈팅이 안 되고 골대 밖으로 나가면은 들어갈 확률이 없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게 저는 나중에 알았죠. 나중에 다른 전북현대 선수들 인터뷰를 해보니까 동국이 형이 그러세요? 아닌데 그 형 다 골대 구석 보고 때리는데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프로 선수들은 다 구석 보고 때리죠. 하지만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예전에 그 우리나라 2012년 런던 올림픽 때도 박주영 선수 슈팅이 좀 빗맞았는데 각시탈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조금 이제 어떤 때 빗맞은 게 좀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황의조 선수가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너무 강하게 너무 정확하게 너무 이 골키퍼가 손도 쓸 수 없을 만큼 멋있는 골을 넣고 싶어서 조금 힘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또 이해가 되고 또 그리고 황의조 선수 슈팅이 워낙 잘 맞으면은 못 막는 선수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부담감을 좀 덜고 그냥 골대 구석에다가 굴리는 슈팅이라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긴 해요. 하지만 전 욕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응원하고 오늘도 정말 전방에서 디에고 고딘과 그 호세 마리아 히메네스를 상대로 싸우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단경 개선 넣어주리라 한번 다시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가고 싶은 것들이 좀 있는데, 전술적인 그 포메이션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은 제가 좀 틀렸다는 얘기를 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손흥민이 최전방에 황의조 옆에 설 것이다. 그래서 4-4-2로 나올 거다. 그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는 보기 좋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좀 민망. 제가 벤투 감독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서 조금 민망한 감이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해하려고 한 바를 가지고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는 잘 맞추는 편이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재성 선수가 중원에 나온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우루과이가 미드를 셋을 세우는데 둘 세우는 게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손흥민 선수 쪽에서 그 어떤 중원에 가담하는 것보다 애초에 그냥 미드필더 셋을 세워놓고 손흥민 선수의 좀 수비 부담을 줄이더라도 그 3명하고 3대3으로 숫자 싸움을 붙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수비할 때는 이재성 선수가 올라가서 수비를 하긴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좀 연관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우루과이를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 중원에서 볼이 나가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그런 점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중원에서 세컨드 볼 싸움이 중요한 상황이 되면 손흥민 선수보다 오히려 그 이제 이재성 선수가 더 성실한 면도 있고 더 많이 뛰고 그런 더 미드필더성이 굉장히 강한 선수니까 그런 쪽에서 도움이 되리라고 좀 봤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왼쪽 그 반대쪽 윙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면서 했던 게 이제 황희찬 선수 나오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으로 가는 것과 못지않게 중요한 게 황희찬의 존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이제 그 황희찬 선수가 장점이 저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 그게 좀 장점을 충분히 살지 못하기엔 단점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한데, 드리블에 엄청난 장점이 있죠. 그 개인적으로 1대1에서 상대를 괴롭힐 수 있는 장점이 엄청 크게 있는데, 대신에 이제 이 선수가 어떤 영리한 움직임에서는 조금 약점이 있다고 하고, 또 이제 수비 가담도 제가 보기엔 나상호 선수가 낫거든요. 수비 가담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나상호 선수로 황희찬 선수가 들어오면서 나상호를 빼고 그러니까 나상호를 왼쪽에 두고 손흥민 선수까지 최전방에 올려버리면 이게 지금 손흥민 선수 쪽에 공격 부담이 좀 커지는 감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밸런스 자체가 조금 변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나상호 선수가 좀 더 수비 가담이 좋은 선수니까 오른쪽으로 옮겨놔 버리고 이재성을 중앙에 가담시키고 손흥민 왼쪽으로 빼면서, 그다음에 또 이제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마스크를 끼고 있는 상황이니까 최전방에 두는 것보다 측면 쪽에 나와서 그 카세리스를 좀 공략하도록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밸런스랑은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큰 틀에서는 일단 벤투 감독이 쭉 유지했던 그 거의 오히려 그 4-4-2보다 더 플랜 A에 가까운 거였기 때문에 제가 예상했던 거 틀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벤투 감독은 하여튼 지가 하고 싶은 걸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게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 포메이션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될 게 이강인 선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강인 선수에 대한 얘기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뭐 연호할 때도 안 넣었던 이강인을 월드컵에 넣는다는 게 사실 상식적이지는 않죠. 그리고 생각해보시면 벤투 감독이 눈치를 보는 사람이었으면 이번 경기에서 이강인 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이번 경기 잘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강인은 써본 적도 없었고 저번에도 욕 먹을 거 이미 다 먹었고, 그죠? 근데 왜 굳이 이강인을 썼을까요? 저는 느낀 게 딱 하나입니다. 야, 오늘 벤투가 진짜 이기고 싶었구나. 오늘 이길 생각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그게 저도 그 밸런스 얘기 계속 드렸잖아요. 그게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재성 선수를 빼면서 그 손준호 선수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손준호 선수랑 이재성 선수가 이제 전북에서 이제 뛰는 것들 그 위치를 보시면 이재성은 전형적인 2선, 물론 3선에서 뛸 수도 있지만 2선과 3선을 오가는 선수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측면과 중앙을 오가는 유형의 선수라 그러면 손준호 선수는 3선에 어울리는 선수죠. 원래는 2선에서 뛰었던 선수지만 지금은 3선에 어울리는 선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뭐 따지자면 이재성은 2선과 3선 사이에 움직인다 그러면 2.3선에 있다 그러면 손준호는 2선과 3선 사이에 있다 그러면 2.7선에 있다 이렇게 봐는 게 맞겠죠. 어떻게 보면 그냥 굳이 따지자 그러면.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약간 중원 구성은 손준호, 황인범, 정우영으로 조금 약간 수비적으로 바뀐 것 같은 느낌인데 오른쪽에 이강인을 넣었다. 근데 이 선수가 윙도 아니고 왼쪽 반대발 윙어라고 봐야 되죠. 근데 왜 넣었을까요? 근데 그럼 여지까지 왜 안 썼을까요? 제가 항상 그랬죠. 이강인 선수는 수비력이 약해서 안 쓰는 거다 라는 말씀 드렸는데 결국에는
그 파트너가 손준호가 들어가면서 중앙 쪽을 더 든든하게 지킬 수 있게 만들어주면서 이강인 선수의 개인 기량과 그 번뜩이는 한 방을 좀 봤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벤투 감독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지만 이겨야 되니까 오늘 이기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경기력이 제가 봐도 욕심 부렸을 것 같아요. 이 경기에서 밸런스를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뭔가 변화를 줘서 하나를 무너뜨려 보려고 하는 힘은 썼어야 된다. 오히려 그냥 유지했으면은 저는 오늘 왜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했을까요? 경기력 좋았을 텐데 하나는 좀 한번 걸어볼 만하지 않았을까요? 라는 얘기를 드렸을 것 같은데 그게 저는 이강인을 넣은 게 벤투 감독의 나름의 승부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약간 뭐 저를 이제 어필하자 그러면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이강인을 싫어하지 않는다. 좋아하는 장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기술적인 면도 좋고 그 번뜩이는 면도 있고 막하다. 근데 이제 단점이 수비적인 게 조금 그냥 계속 주전으로 90분 내내 쓰기엔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 선수다. 벤투 감독이 그럴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손준호랑 투입하면서 단점은 감추고 장점을 살리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벤투 감독이 그렇게까지 주변의 여론에 신경은 안 쓰지만 본인이 납득한다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자, 이 정도 하면은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거의 말씀드린 것 같긴 해요. 또 있을까요? 황인범 선수 좀 얘기할까요? 황인범 선수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 월드컵의 가장 큰 수혜자는 황인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미 손흥민 선수는 전 세계가 다 아는 선수고 김민재는 이제 전 세계가 알아가는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전반기 너무 잘해가지고. 근데 한국에 미친 미드필더가 한 명 있다는 거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황인범 선수가. 물론 완벽한 경기력은 아니었지만 중원에서 볼 잡을 때 그 잡기 전에 하나씩 보여주는 페이크라던가 전진 패스가 들어가는 그 시도들, 과감한 시도들이라던가 성실한 활동량에서 이미 뭐 빅리그에 있는 뭐 이재성도 빅리그에서 뛰니까 다 레이더에 들어와 있을 거란 말이죠. 모든 선수들이. 근데 황인범은 어떻게 보면은 유럽의 변방이라고 하는 그리스랑 뭐 예전에 러시아 리그에 있었으니까 그런 선수였는데 우루과이 중원 상대로 이 정도 한다? 데려가야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최근에도 뭐 그 독일 쪽에서 관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황인범 선수가 제가 듣기로는 독일을 좋아한다고 들었거든요. 월드컵 끝나면은 1월이든 내년 여름이든 가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나상호 선수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조금 가지고 있던 그 비판의 시선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뭐 사실은 좀 아쉬웠던 게 무너뜨리진 못했던 것 같아요. 우루과이 선수를. 근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균열을 내기에 충분했고 수비적으로 잘 도와줬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벤투 감독이 뽑는 게 역시 이유는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장면이었던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김문환 선수보다는 김태현 선수 쪽에 조금 선발 출전을 무게를 뒀습니다. 사실은 왜냐면은 그 아무래도 김태현 선수가 김문환 선수보다 사이즈가 크니까 신체적으로 크니까 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김문환 선수도 확실히 빠른 발을 살려가지고 너무 좋은 수비들을 많이 보여줘가지고 역시 벤투 감독이 오른쪽에는 좀 고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아직도 김문환, 뭐 윤정규, 김태환 3명 데려가는 것 자체가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번 경기 너무 잘해줘가지고 할 말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역시 밖에서 보고 있는 관찰자보다 안에서 같이 보고 있는 코칭 스태프가 제일 정확하구나. 그리고 저는 느낀 게 뭐냐면 하여튼 벤투 감독 이하 대표팀이 정확히 보고 있고 정확히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결과의 어떤 아쉬움과 별개로 내용의 어떤 만족감이 더 큰 경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총평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사실은 할까 말까 했던 얘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어제 독일을 이긴 일본보다 저는 우리나라가 오늘 우루과이 상대로 더 잘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은 한 70분까지 거의 뭐 많이 보여준 게 없었고 교체 카드 들어오면서 75분, 80분 이때 넣었잖아요. 그 두 골 넣은 거를 제외하고는 앞에 그 골 첫 득점이 그러니까 동점골이 터지기 전까지는 정말 무력했다고 봤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리거가 그 도발적인 달리기를 하면서 할 정도의 경기력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때까지는 70분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그 20분을 가지고 역전했던 거고 근데 저는 그게 뭐 일본이 운이 좋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합당한 결과였고 일본이 잘한 결과였고 독일이 일본을 확실히
끝내놓지 못한 거의 결과였기 때문에 저는 일본이 이길 자격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경기 자체를 보면 70분을 못 이기고 20분을 이긴 경기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늘 제가 우루과이랑 우리나라가 비겼지만 90분 내내 그냥 팽팽했다고 생각해요. 혹은 우리나라가 좀 이길 기회가 있었다 라는 점 생각해 봤을 때 와 90분을 이렇게 강팀하고 대등하게 경기를 한다는 게 저는 좀 감동적일 정도로 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잘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 때문에 그런 점에서 벤투를 더 응원하고 싶어지는 경기가 됐습니다. 물론 가나전이 또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것이고 이번 우루과이전을 잘했기 때문에 또 가나전이 또 기대가 커지는 상황이 될 텐데 또 기대감을 어떤 나중에 비난의 화살로만 바꾸지만 않는다 그러면 이 기대감을 이 응원으로 바꿔줄 수 있다 그러면 그 기대감을 어마무시하게 가지셔도 되지 않는 경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가고요. 제가 만약에 또 생각나는 게 있으면 다음에 한번 또 오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콩닥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시고 이제 주무시러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다음에 뭐 이제 다른 월드컵 경기들 중에 보는 경기가 있으면 리뷰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편안한 밤 보내세요.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